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조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 강의의 마지막에 걸맞는 이야기, 죽음과 사후 영혼의 운명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상적인 인간이나 이상적인 나라의 상태를 구상하는 국가가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날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플라톤이 국가의 마지막 부분에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둔 데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의도가 그 배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올바른 삶,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룹니다. 아레테를 갖춘 삶, 정의로운 삶이 개인에게서나 국가에게서나 좋은 삶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레테의 삶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덕을 추구하는 삶이 무시되고 고통을 받기 일쑤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는 올바른 삶에 대한 사후세계에서의 보상이라는 관념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삶이 현세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사후세계에 대한 국가의 이야기는 그런 올바른 삶에 대한 사후세계의 보상이론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왜 국가의 마지막에 사후세계 이야기가 오는지 그 이유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국가가 호메로스에 대한 긴 반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국가의 이야기 역시 호메로스의 상상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추측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플라톤이 자신의 저승 이야기를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알키노우스의 이야기와 대비시킨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알키노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르라는 용감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어 텍스트를 보면 플라톤이 알키노스와 알키모스를 대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이라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알키모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알키노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알키모스의 이야기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알키노스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호메로스를 다룰 때 소개했던 오디세이아 11권의 저승편의 내용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스 앞에서 들려주는 저승여행의 이야기이죠. 플라톤은 이를 알키모스한 사람의 이야기와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알키노스의 이야기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사후세계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국가의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상상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국가 3권에 나오는 이야기의 검열 지침입니다. 저는 이데아론을 강의하면서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의 교육을 단속하기 위해서 신화에 대한 검열 지침을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플라톤이 도입하는 지침에는 신화에 대한 지침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지침도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두렵게 묘사하면 사람들이 용감하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찬양하도록 이야기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 제거해야 할 구절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듭니다. 신들조차 싫어하는 무시무시하고 곰팡내나는 그의 거처가 인간들과 불사신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일리아스 20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하데스의 집에도 혼백과 그림자가 있음이 분명하구나. 비록 그 안에 전혀 생명이 없기는 하지만 이거는 일리아스 23권에 나옵니다. 플라톤은 국가의 마지막 권에서 호메로스의 저승 이야기를 대체할 사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직접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르라는 용감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에르의 이야기는 전투에서 죽었다가 열 이틀 만에 다시 깨어나 자신의 사후 경험담을 들려주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에르는 전투에서 죽은 뒤 다른 영혼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 쪽으로 두 개의 넓은 구멍이 나 있고 맞은편의 하늘 쪽으로도 두 개의 넓은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각 구멍 중간에는 심판자들이 앉아서 올바른 자와 올바르지 못한 자를 심판해서 올바른 자는 하늘로, 올바르지 못한 자는 땅으로 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에르가 심판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심판자는 에르가 이곳에서의 일들을 현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심판 대신 사후의 세상을 보고 듣기를 지시합니다. 에르는 심판의 자리로 하늘에서 순수한 영혼들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오물과 먼지로 더러워진 영혼들이 올라오는 광경을 봅니다. 심판의 자리로 다시 모인 영혼들은 서로 반기며 하늘과 땅 속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 올바른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하늘에서의 행복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땅 속에서 올라온 영혼들은 생전에 올바르지 못한 자들이었고 천년 동안 벌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중 구제받지 못할 정도로 악한 영혼은 땅속 밑바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혼들은 저마다 머물렀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초원으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며칠 동안 천상의 길을 여행한 뒤 드디어 운명의 여신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운명의 제비뽑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제비뽑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공직자를 선출할 때나 배심원들을 선발할 때 등 여러 종류의 결정에서 제비뽑기 절차를 거쳤습니다. 에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도 제비뽑기가 이루어집니다. 제비뽑기는 두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운명을 선택하는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제비뽑기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가 왔을 때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비뽑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제비뽑기의 장면에 오디세우스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은 국가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모든 영혼 가운데 마지막 차례를 뽑은 오디세우스의 영혼이 선택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이전의 고통에 대한 기억 탓에 명예욕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범인의 삶을 찾다가 남들에게 외면당한 채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을 가까스로 찾아냈다고 하네. 그리고 그것을 보자 내가 첫 번째 차례였다고 해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반가이 그걸 선택했다고 하네. 왜 하필이면 오디세우스가 등장할까요? 알키노스의 이야기에 오디세우스가 나왔으니까 알키모스한 남자의 이야기, 즉 용감한 남자의 이야기에도 그가 나와야겠지요. 플라톤은 에르의 이야기에 오디세우스를 등장시켜서 오디세이아의 저승 이야기를 반박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두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의 모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르의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는 저승을 진짜로 경험한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지하세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 문턱에서 지하세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가의 오디세우스는 사후세계를 직접 경험한 영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가 겪은 진짜 사후세계의 이야기다 라고 플라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국가의 오디세우스는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디세이아의 영혼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생명도 없고 의식도 없으니까요. 국가의 오디세우스는 무려 900년 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후세계에서 영혼은 900년 동안 머물다가 윤회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셋째로 국가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사후세계를 경험한 이후에 겪는 여정도 다릅니다.
지하세계의 문턱을 경험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향한 길에 오릅니다. 국가의 오디세우스는 새로운 삶, 평범한 촌부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영웅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웅의 삶은 사실 촌부의 삶보다 더 고단한 것이니까 선택할 만한 것이 아니지. 오디세우스의 선택을 통해서 플라톤은 넌지시, 영주의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플라톤의 이야기는 신화 비판의 종착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이 호메로스에 대항해서 내세운 여러 가지 새로운 상상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메로스와 플라톤의 비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일리아스의 서시를 다시 읽어보면서 플라톤에 대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백들을 지하세계로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일리아스는 여신이 들려주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의 이야기입니다. 분노하는 아킬레우스는 모든 영웅들의 초상입니다. 그들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격정적으로 승리를 추구합니다. 이 불타오르는 승부욕이 실수를 낳고 비극을 낳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덕스럽고 선악의 피 안에 있는 신들의 뜻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뜻으로 대표되는 올림포스 신들의 의지가 영웅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영웅들은 현세적 삶을 넘어선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간 피시케는 어둡고 음습한 지하세계에서 헛개비 같은 존재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메로스가 그리스인들에게 보여준 인간의 비극과 신적인 힘, 영웅과 죽음의 모습입니다. 과거 전쟁의 이야기를 상상 속에 불러냄으로써 호메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호메로스가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친 방식이었겠죠. 플라톤은 이런 호메로스의 서사시적 상상을 철학적 상상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데아론, 영혼론, 철인 통치론, 그리고 에리의 이야기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출현한 기원전 7세기 이후에 그리스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영혼의 윤회 등을 믿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종교운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지요. 이런 운동을 이끈 것을 오르페우스 종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시인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전파한 종교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윤회론의 출발점은 오르페우스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 분야에서도 플라톤 이전에 윤회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플라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에게 수학적인 세계관을 정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 말고도 영혼에 대한 중요한 주장들을 펼쳤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일화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개를 마구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멈춰라. 때리지 마라. 내 친구인 사람의 영혼이다. 그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영혼을 알아보았다. 피타고라스가 윤회를 믿었다는 데 대한 증거로 많이 이야기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윤회론의 창시자가 아니라 윤회론을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상상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